얘들아, 안녕. 다들 연휴는 잘 보냈나요? 쉬다 보니 더 쉬고 싶죠? 너무 오랜만에 우리 일주일 넘게 수업을 안 하다가 다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5월 한 셋째 주부터 고3은 등교를 할 것 같아요.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온라인 수업 마무리 잘 해서 오프라인 계약 때도 진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수업은 ASMR처럼 선생님 얼굴을 잠깐 없애버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습지랑 교과서 다 준비됐죠?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국시대의 지도 모습입니다. 전국시대 패권을 다투었던 전국 7웅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서쪽 변방에 위치해 있지만 마지막에 웃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입니다. 서쪽 변방에 위치해 있었지만 점차 동쪽의 나라들을 정복시켜 이 중국 전역을 최초로 통일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어떻게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유목민의 기마 전술을 받아들이고 엄격한 법가 사상으로 통치를 했으며 5인 가족 기준의 소농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농토를 나눠주고 토지를 나눠준 대가로 세금을 확보하고 또한 징집을 통해서 병사를 확보하는 등 전쟁에서의 공에 따라서 관직을 주는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네, 차이나죠. 차이나가 사실 진에서 나온 거 알고 있었나요? 네, 그만큼 중국 역사의 역대 왕조의 원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진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통일 이전의 전국시대에서 차지했던 진의 영토였습니다. 자, 기원전 221년 진의 중국 통일을 세계사 시간에도 들어보고 세계사를 듣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진시 황제입니다. 이런 이 진시 황제는 먼저 어떤 과제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크게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수많은 전쟁 끝에 여러 제후국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던 제후국들의 세력을 제거하고 진나라의 통치자가 전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겠죠. 아마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가 가장 절실했을 것 같습니다. 대외 정책으로는 그렇죠. 안에 있는 것을 정리했으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겠죠. 먼저 진의 통치자는 자신이 유일한 통치자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왕이라는 호칭보다 더 강력한 칭호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호칭이 바로 황제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시 황제는 이게 처음 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더 first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 황제,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는 뜻으로 진시 황제가 완성이 됩니다. 시 황제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은 제2황제, 그 다음은 제3황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대내 정책의 첫 번째 목표가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라고 했었죠. 주나라 때는 어떠한 지방통치 체제를 갖췄었죠? 맞아요. 봉건제, 특히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에 봉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진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림을 봤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죠. 황제가 지방을 일단 군과 현으로 나누었어요. 현보다 더 큰 게 군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상북도 안동시처럼 도와 시의 개념처럼 군, 그 아래에 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군에 파견하는 사람이 군수고요.
그 다음에 현에 파견하는 사람이 현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군수와 현령은 황제가 임명한 관리입니다. 관리. 우리 봉건제 같은 경우는 혈연 관계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을 파견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관리 같은 경우는 봉건제와 다르게 행정적인 의미였고 임기에 따라서 임기가 다 차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봉건제 같은 경우는 이 제후가 그 지위를 아들에게 맞아요. 세습을 했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이 된 것과 다르게 세습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 지역에서 권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임기제를 실시하면 권력이 더 높아지지 못하게 하겠죠. 그렇게 분명한 차이를 둠으로써 더 강력한 황제의 중앙집권 체제 권력을 갖게 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춘추전국 시대를 설명하면서 주나라의 봉건제가 해이해져 갈 쯤에 지방통치체제로서 9년제가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진나라는 이 9년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실제로 여기 보면 다 뭐 군 이렇게 뜨죠. 그래서 다 전국을 군현으로 나누었고요. 수도가 선양이라고 하는 여기였는데 여기 하얀색 줄처럼 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도로망을 건설을 했고요. 또한 전국시대에 각 국가에서 쓰던 화폐가 다 달랐어요. 사진처럼. 그래서 이 화폐들을 진나라에서만 쓰는 이 반량전으로 다 통일을 시켰고요. 화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 을 되라고 하는데 이 되를 통일시키고 저울의 끝에다는 추의 무게도 통일을 시켜서 경제활동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행정은 문서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문서는 글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각 국가에서 쓰던 이런 다양한 문서체가 있었는데 진나라에서 쓰는 전서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위해서 결국에 도량형이나 문자, 화폐, 도로 이런 거를 다 통일시켰다고 보면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진나라는 통치의 편리성을 좀 더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진나라가 결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엄격한 무슨 사상으로 통치를 했다고 했죠? 맞아요. 법가 사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실 국가의 백성들을 통제하는데 가장 편리한 거는 법가가 맞아요. 통일 정책을 비판하는 것, 이게 주로 어느 사상에서 많이 비판을 했냐면 유교 사상에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황제가 법이 아닌 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과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 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는 이 유교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법과 사상으로 나라의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의학, 전복, 농업, 임업처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교책을 몰래 읽던 선비들을 다 산채로 생매장해버리는 무들갱자의 선비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분서갱류라고 하죠. 진시 황제의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잔혹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문화재를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화유산이죠.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지금 살펴보러 갑시다. 진나라 시기 중국의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목민족은 흉노였습니다. 흉노가 굉장히 진나라에게 골칫거리였는데요. 국경 지역으로 내려와서 많은 약탈을 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흉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급기야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며 이 장성은 이후 역대 황제들에 의해 보수와 신축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중국 대륙을 상징하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로 남게 된다.
我觉得实际上就是侵略最主要的原因，也可以理解成就是当时的一个北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만리장성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우리 중국 북쪽에는 늘 유목민족이 있었잖아요. 유목민족과 중국 농경민족의 경계를 의미하는 되게 상징적인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연결함으로써 진나라는 새로운 국경 개념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훗날 차이나란 이름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국경 내부는 도로망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진나라의 도로망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도 진나라의 위용을 증언하듯 남아있는 도로. 네,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진시 황제는 이 만리장성을 쌓고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흉노를 정벌을 했고요. 그래서 흉노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부 베트남을 정벌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진나라가 15년밖에 가질 못해요. 그래서 진시 황제의 말기쯤에 이 세력이 급격히 바뀌는 와중에 정복을 위해서 보냈던 진나라의 관리가 아예 독립을 해서 이 지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남월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다른 말로는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진나라는 굉장히 엄격한 법과 사상으로 통치를 했는데 여기 본 것처럼 범죄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으면 허리를 베버리고 그리고 왕족이라도 공을 세우지 못하면 가차없이 지위를 빼앗아 버리는 엄격한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법령이 시행됐을 때 왕자가 이 법을 지키지 않자 왕자의 스승을 처벌했는데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왕자 스승의 코를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통치를 하면 겉보기에는 뭔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홈튀기처럼 뻥 하고 폭발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이런 엄격한 법지 외에도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진시 황제가 여러 공사들을 많이 벌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 유물은 아니고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지어진 세트의 일부인데 어마어마하죠. 이것보다 사실 엄청 더 컸을 건데 진시 황제가 지은 궁전이 아방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간혹 이제 짜장면집 중에 아방궁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진시 황제가 지은 사치스러운 궁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스케일이었냐면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인 정도가 이 정도예요. 안에 가면 진시 황제는 굉장히 평생을 살고 싶어 했대요. 불로장생을 하고 싶어 했대요. 늙지 않고 평생 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이 무덤 안에 지금과 같은 세상이 있어서 저승에 가서도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나 봐요. 거느리고 있던 수백만의 그런 병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얼굴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세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마차도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건축물들을 공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겠어요. 그쵸? 장성의 건설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진시황은 진나라의 인구 2천만 명 중 100만 명을 동원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는데요. 큰 비 때문에 5월 5일 삼성고에 와서 땅을 얼마 파야 된다라는 임무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한 내에 늦으면 참수,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버린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농민들이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의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빨간 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과 장군도 결국엔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기원전 3세기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크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 당연히 농민 출신이었고요. 진승과 오광이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농민 반란으로 진나라가 망한 건 아니었지만 이 뜻에 다들 공감했는지 여러 군데에서 제후국들이 다시 독립화가 되면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진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필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있어요. 자, 우리 시황제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대내 정책, 그 다음에 대외 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대내 정책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일단은 중앙집권 체제.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제후국들의 통치자보다 지금 진나라의 왕이 가장 강력해야 돼 라는 어떤 왕권 강화 이런 두 가지 목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왕권 강화의 경우는 선생님이 아름쌤이 아니라 짱센쌤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아무도 선생님을 건들 수 없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시황제의 시가 선생님이 다른 시가 아니라 the first 첫 번째란 뜻으로 원래는 왕이라는 호칭이었는데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앙집권 체제 정비는 아주 여러 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방통치 제도를 춘추전국 시대부터 등장했던 무엇을 확대했다? 그렇죠.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이 군현제를 확대하면서 왕이 있는 선양 수도를 중심으로 해 전국에 무엇을 만들었죠? 맞아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지? 도로망을 정비했어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전에 나눠져 있던 모든 것들을 진나라에 맞게 통일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통일정책 을 실시를 했는데 어떤 걸 통일했었죠? 맞아요. 일단 행정을 위한 문자, 그 다음에 그쵸 돈, 화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량형이라는 거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뭐 킬로그램, 센티미터 막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량형. 그리고 하다못해 뭐까지 통일해 버렸냐면 맞아요. 사상까지. 그 전에 있었던 유교나 뭐 다른 사상들을 다 금지를 시켜버리고 오로지 무엇으로? 법가로 통일을 했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진시황제가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시켜버렸는데 법가와 실용적인 책들을 제외하고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린 분석, 나아가서 선비들을 생매장시켜버린 분서갱류라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대내 정책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대외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 그림 안 그리고 깔끔하게 글로 정리해도 돼요. 중국 북쪽에 어떤 애들이 있었죠? 맞아요. 흉노가 있었어요. 자, 이 흉노를 막아주는 어떤 벽을 건설했는데 그 벽이 뭐였죠? 맞아요. 만리장성을 건설을 해서 이 중국과 흉노의 경계를 단단히 한 뒤에 몽염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몽이에요. 몽염이라는 장군을 시켜 흉노를 한번 정리를 해줘서 흉노가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중국 남쪽으로도 영토를 뻗어나갔는데 관리를 파견해서 이 중국 남쪽의 영역을 넓히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북부 베트남 지역을 북부 베트남 지역으로 이 지배권을 넓히고자 했었다. 근데 이 북부 베트남이 나중에 진나라가 망할 쯤에 나라로 독립을 해버리는데 훗날 남비엣이 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외원정, 만리장성, 각종 토목공사, 심지어 엄격한 법과 사상 통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버린 사건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농민 반란인 진승과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흔들리더니 진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시켰는데 15년밖에 역사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고 각 지역에서 유력한 제후국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초나라, 항우라고 하는 귀족 출신 가문의 사람이 이끈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난이 발생한 뒤에 진나라는 혼란스러운 내전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이 싸움에 대한 걸로 이 게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장기죠. 여기 보면 이게 한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이게 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어봤을 텐데 무슨 뜻이죠? 맞아요. 나를 도와줄 곳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이 초나라가 조금 더 나라가 셌어요. 그런데 이 유방이 굉장히 덕이 많아서 따르는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 이 한나라의 결국에는 권력이 더 세져서 항우가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고립이 되고 자기 주변에 다 한나라 군인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 군인들이 일부러 항우를 겁주기 위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군대에게 둘러싸였는데 자신의 고향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구나.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결국에 한나라가 이기고 진나라 다음으로 들어선 중국의 통일 국가는 한나라가 되게 됩니다. 기원전 206년 결국 한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고조가 되었는데요. 이 한 고조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고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나라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진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굉장히 칼같이 엄격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나는 진시 황제처럼 엄격하게 법치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비교적 법치를 풀어주고 대신 법 대신에 그쵸. 선생님이 아까 법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상이 유가라고 했었잖아요. 덕으로서 통치하는 유교를 실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많이 장려를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중국의 지방통치체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둘 다 사실 장단점이 있었죠. 봉건제 같은 경우는 이 제후들에게 믿음을 주고 뭔가 신뢰를 통해서 관계를 하는 만큼 나중에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권력이 약해진다는 점. 군현제 같은 경우는 엄격한 통치체제이긴 하지만 진나라 때 너무 엄격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장군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한 만큼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9년제를 하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9년제도 실시하고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하는 봉건제도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냈대요. 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수도가 있었던, 즉 황제가 있었던 이 서쪽 지역에서는 9년제를 실시를 하고 틀어져 있는 이 동쪽 지역에서는 봉건제를 실시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합친 새로운 통치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그걸 바로 군국제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진나라 시기에 흉노가 진시황제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했죠. 그 이후에 선생님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볼 건데 흉노 나름대로 재정비를 거쳐서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고조랑 흉노가 한번 백등산에서 크게 싸우게 돼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흉노가 이기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건가? 그래서 한나라가 그 이후에 황실 여인을 흉노로 시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매년 비단 같은
공물을 바침으로써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백등산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백등산 전투 혹은 당시의 연호가 평성이었어요. 그래서 평성 시기에 일어난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평성의 치라고도 부릅니다.